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6일이었었죠.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입은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받고 나온 지 불과 10분 만에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 안산시와 서울 마포구에서도 교제폭력과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연휴 3일 동안 교제폭력 사건만 3건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게 3건이고, 저는 저희 일상생활에서 교제폭력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26일 날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 검천구에서 살인사건, 또 27일 날은 마포구에서 연인을 납치했고, 28일은 안산에서 이제 연인을 또 살해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교제폭력이라는 게 그 당사자에 따라서 범죄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반대편에 대한 보복 심리, 반대편에 대한 즉계심, 그런 어떤 공격성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예. 첫 서두에 말씀드리면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종래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 폭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폭행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혹시요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이 교제폭력과 관련해서 1년에 어느 정도 교제폭력 사건이 발생하는지 통계를 집계하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 이제 선임연구원 중에 홍영호 선임연구원께서 이거를 데이트 폭력을 굉장히 깊게 들여다 보셨는데, 네. 저도 이제 관계 그 선임연구위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지만, 교제폭력이라고 해석을 특별하게 우리나라 안에서 따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스토킹이면 스토킹으로 우리가 범죄를 특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가정폭력이면 가정폭력으로 범죄가 있으니까 그 범죄 코드를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교제폭력은 폭행이에요. 그냥 폭행인데 폭행 안에서 이게 교제폭력이라고 따로 카테고리를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얼마만큼 데이트 폭력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성이라 그러죠. 만남의 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행. 저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저녁도 기분 좋게 저녁에 밥 먹다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의 트러블로 분명히 욕설이 나온다든가 손찌검이 있다든가, 그런 데이트 폭력은 수많은 데이트 폭력이 존재한다. 다만 그 데이트 폭력을 국가가 찾아가지 못할 따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금천구에서 네네. 발생한 사건, 이 경찰 네네. 조사를 같이 받고 난 다음에 네. 가해 남성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네네. 이제 피해 여성을 그 다음에 풀어줬잖아요. 네. 가해 남성이 기다리고 있다가 10분 만에 지금 살해를 그렇죠.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나고, 도대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피해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까라고 진짜 뼈 때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제와 경찰이 했는 행동을 보면 경찰한테 우리가 이럴 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경찰한테 우리가 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스토킹 행위가 돼야 되고 그게 범죄가 돼야 돼요. 예. 스토킹 행위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해야 되고, 그게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계속적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패널들께서는 그걸 가정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로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가해자가 따라왔다든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그 행동을 했다면, 그 얘기를 했다면 당연히 경찰은 스토킹으로 그 행위를 의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 점이 있거든요. 그는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피해자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 스토킹에 해당되어야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려면 가정폭력은 결혼했거나 결혼해서 혼인이 해소됐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혼이라는 거는 혼인의 실체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 신고만 안 하고. 쉽게 말하면 아이를 출생했다든가 그다음에 가족의 공동생활비를 같이 낸다든가 그다음에 시댁과 친정을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혼인 신고 이외의 모든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제라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가정폭력도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면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두 가지 이 스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 사이에 사각지대가 동거라든가 교제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나 사실상 관계성에서 만들어진 폭력이라는 건 똑같은데 왜 교제폭력은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되었을까? 그리고 이미 국회에는 수많은 입법들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는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에 네. 대해서는 좀 국회도 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더 많이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네. 위험도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그게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매우 높음, 낮음, 없음 이렇게 5단계로 되어 거기에서 높지 않다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네. 살해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가해자를 먼저 풀어줬느냐. 네네. 오히려 피해자를 먼저 풀어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하면 가해자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야 이제 각 아청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여성 청소년계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의 어떤 개별적인 경찰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척도 평가를 할 때 부정적인 척도에 대해서 예상할 때 강력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해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가해자에게 분명히 폭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위험성 있는 것보다 조금 낮게 척도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러면 우리가 매우 높은 단계에 왔다 할지라도 과연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매우 높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속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높음으로 봤을 때 경찰 쪽에서 할 수 있는 일, 즉 수사당국에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당신에게 우리가 보호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이 만들어 놓은 예규가 있습니다. 훈령이 있는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8조 29조에 보면 그 피해자에게 경찰은 6가지 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설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신변 보호를 할 수 있고 CCTV를 장착해 줄 수 있고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임시 보호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마지막 한 가지가 그의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 등이라는 광범위한 예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이야기를 해요. 그 피해자한테. 그럼 피해자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낮음이라도 이 사람이 혹시나 당신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경찰은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나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듯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을 왜 피해자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관계성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감정.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추억이 있었던 사람이고 현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추억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해자의 성격에 따라서 이 교제폭력은 엄청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극단적인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큰 웅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당신에게 국가는 6가지의 조치를 취해줍니다. 반드시 이 조치 적어도 가해자의 쿨링 피어리드 감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반드시 이러한 보호 조치를 받는 게 그 피해자의 권리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해줄 의무가 있으니 이걸 받는 걸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우리 유스야에서 이야기하듯이 많은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꼭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예. 이게 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조문에는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네.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가 직권으로 해줄 수는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과연 국가가 직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아침과 저녁에 출퇴근에게 뭐 당신의 신변 보호를 해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사실상 저도 물음표가 되는 거죠.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경찰관이 아침에 따라가고 저녁에 와서 다시 네네. 따라간다. 자칫 스토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문상 명확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경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는 필요하죠. 예,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뉴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죠. 법조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조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 법은 그걸 의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그렇죠. 사이에 소법으로도 갈 수 그럼 없고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가정폭력도. 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는 교수님들은 이게 어떻게 가자는 굉장히 유토피아적 이상향을 지향하시지만 저희같이 형사정책을 당장 오늘 시행해야 될 사람은 지금에도 현실적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그러니까 교제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사람을 일단 보호해야 되잖아요. 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거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네. 그 동거를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은 가정을 보호하자는 의미가 강하지만 예. 거기에 가정폭력 대상자의 혼인이 해소된 사람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했는 사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이혼한 사람도 가정폭력에 포함을 시켜요. 예. 그러면 교제폭력이라는 넓은 개념 속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동거라는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 네. 이 가정폭력의 대상에 동거 대상자도 포함된다고 보면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에서 분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동거를 하면 피해자가 오늘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집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돌아가는 거를 안 돌아가게 해야 폭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임시 숙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토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만남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가정폭력의 동거는 그 폭력을 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니까 적어도 동거라는 개념 속은 반드시 가정폭력 처리 특례법의 원포인트 개정으로 국회가 오늘이라도 개정해서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 된다. 제가 일본의 국가에 대한 비교법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일본보다 전 대한민국이 훨씬 더 법치로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가정폭력 안에 동거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동거를 했거나 동거에서 해소된 사람까지. 네네. 그래서 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도 필요하다면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안이라든가 여가부에서 이런 입법안을 좀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국회가 알겠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관계 부처에서라도 깨어서 이런 어떤 법들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법 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법 개정을 하더라도 네. 경찰 입장에서 아까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이거는 네네. 지금 상황으로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제가 아까 드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혹시 앵커님 공익신고를 하면 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기본법이 있어요. 이 법이. 네네. 그런데 아까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 올릴 때 어떻게 드렸는가 하면 뭐 시청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칭을 쓰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지만 앵커께 말을 했는 바와 같이 제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경찰청 훈련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예. 경찰청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법이지 이게 국민의 대외적인 기속력을 만드는 법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규를 만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피해자분들한테 당신의 권리라고 말을 해줘야지. 아. 당신이 이걸 받는 게 당신의 필요한 권리고 국가는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네네. 당신은 이걸 받는데 한치의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국가가 해주는 게 우리가 필요한 행위 인 것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걸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법무부에서 좀 이렇게 홍보 활동도 하고 지금 우리 유수야 같이 많은 알겠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